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차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일단 소환 시한까지 기다린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다만 서면 조사에는 언제든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석 시한인 오늘까지 기다린 뒤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윤 전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 특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아 강제 구인까지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도 없앤다는 내용의 핵심인데 검찰 안팎에선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법 등 모두 4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 국가를 시도하던 그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적 재고용,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관을 통제할 조직도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부처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석 달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포자기 상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사건 수사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했고, 한 부장검사는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개혁 관련 소통 창구조차 없어 무력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일제히 당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본격 당무감사를 통해 대선 후보 교체 사태 진상규명을 시작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해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심이 반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성공하고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민 통합에도 나서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내야 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부당했던 양곡관리법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교체 과정에 관여한 비대위원들이 감사 대상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부터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출석해서 연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제주에서는 이른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지금 서울의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 안팎이라 출근길에 다소 선선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기온이 점차 올라 낮에는 32도에 육박해 어제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과 호남 지역 모두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도 고양 등 일부 지역은 낮 최고 33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강릉과 부산도 25도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날씨는 밤낮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등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더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 땐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서 쉬는 등 열사병과 탈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는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는데 평년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내일까지 제주 지역에만 최대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점차 확대돼 내일은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엔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어서 이 기소와 수사를 좀 분리하겠다 이거인데 이게 사실상 검찰을 공중 분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49년에 이제 검찰청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선진국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소와 수사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시대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국민적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검찰을 조금 분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수사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패, 경제선거, 공직자 방위, 대형 참사, 내란, 외란의 8가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청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소 유지만 하게 됐고 그 외에도 이제 국수본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여기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해가지고 이 3개 기관이 경쟁하는 이 수사기관들도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정치 수사를 좀 없게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혹시 부당한 어떤 불송치라든지 불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 총리 산하의 국수위,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이첩 명령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법이 지금 발의가 된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에 생각했던 시간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검찰청에 대한 폐지는 저희 민주당이 갑자기 꺼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의석수는 앞서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대통령실과 당이 그리고 뭐 이번에 발의한 의원들이 별 입장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이 검찰청법에 대한 이 어떤 이해도라든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 어떤 시점에 대한 시각차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대표 시절부터 해서 부당한 어떤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많은 재판을 받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이어져 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자칫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보수층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와는 좀 달리 우리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이든 아니면 나중에든 어찌됐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이 법 개정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발의가 된 상황인데 만약 법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축소를 넘어서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예.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77년 동안 아주 방대한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은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실은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겠죠.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왜 저렇게까지 검찰을 없애고자 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겁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말기 2022년 4월에 검수완박이 추진될 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했었죠. 그런데 예. 지금은 심지어 정권 말기도 아니고 정권 초반입니다. 초반부터 검찰을 없애놓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할까? 지금 국민들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의문일 것입니다. 이런 법안 자체가 지금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잖아요.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 이전에 일단은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7년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일시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행안부 산하의 경찰 조직으로 넘겼을 때에는 당연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장 큰 피해는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죠. 그런데 수사권 조정 첫 해보다 작년에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수사가 미진했으니 다시 해와라라고 돌려보내는 비율이 지금 2.9배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만 건이 넘었거든요. 오늘 하루도 아마 300건 정도는 경찰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예 검찰이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고 기소만 하게 하겠다. 더 많은 사건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했던 그 문화혁명을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실패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져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회복하고 당내 경쟁자들을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검사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수사검사가 되는 것이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검사들은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활개치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국수본이라든지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그리고 수사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수사기관들 간의 어떤 경쟁 속에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데 더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면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1960
1946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 중국 검찰이 해체됩니다. 1975년에는 아예 최고인민검찰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검찰 기능이 부활한 것이 1979년입니다. 10년이 걸려서 복원이 됐고 그동안에 문화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을 없앨 때 검찰을 없애는 것이죠. 현대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그 어떤 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 말고 중간에 검찰을 폐지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짧게 저도 발언 드리면 예. 어떻게 중국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겠습니까? 뭐 검찰 없다고 해서 그 마오쩌둥이 그러면 뭐 탄압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지적드립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이게 사실상 사퇴 압박이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해석이 나올 만하죠. 과거 2013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도 혼외자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사퇴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오케이 해줬다가 사퇴에 내몰렸다는 분석들이 있었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가 2016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예. 1년 3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당에서 고발을 해서 압박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민 추천을 받아봤더니 검찰총장이 세 번째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수록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의 임기를 지키고 그리고 검찰 조직이 위기에 빠지고 나아가서 국민이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국민들께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책무고 짧게 덧붙이면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여겼으면 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다가 정권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 국민 추천제 지금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세 번째로 많은 후보 추천이 들어왔다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이 추천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저는 임기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 검찰총장이 무슨 정권의 어떤 신호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만둘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님과 관련돼 가지고 채용 비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이 공고가 갑자기 취득 예정자로 변경이 됐어요. 뭐 취업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학생들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졸업식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 학위를 취득을 예정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입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나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경력직을 뽑을 때 무슨 취득 예정자를 뽑습니까? 이게 먼저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관련 전공이 경제였는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따님 전공인 국제정치로 전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그런 거와 별개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러면 겁니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검사 후보군에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분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직에 앉으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될 것으로 보세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누가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이제 정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 또 그것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특별검사의 추천이 돼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최소 뭐 2년 정도는 공직 생활을 해야 되면은 사실 변호사로서의 어떤 수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리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당 이력 같은 경우도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뭐 추천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정의감에 넘치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막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신 분들은 사실 정당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의감만 있다고 하면 이 역사에 남는 이 특별검사로서의 정의감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실력이 있는 특별검사를 추천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대놓고 편향적인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불이익을 입었거나 뭐 좌천되었거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 추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검은 현재 3중 편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천권자가 여당과 여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만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향된 인사들이 현재 대상의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3중 편향 구조인데 자, 이 지점에서 민주당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을 왜 합니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수사를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수사는 왜 중요합니까? 결론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편향된 인물이 추천되고 임명이 돼서 수사를 하면 그 결론을 많은 국민들께서 골고루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일정한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수긍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이 점을 민주당에서 명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고쳐서 추천권을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같은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혁안을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40분 앞두고 취소를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의원총회 열어서 당 개혁안에 대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어제 의원총회 취소가 된 사실을 문자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외 인사도 아니고 원내 의원인데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 대표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과 또 그 가까운 의원들이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라는 해석들입니다.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 기회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당의 일원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대단히 국민들께 부끄럽고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임시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원총회를 본인이 소집을 취소할 권한은 적어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논의의 장이 건강하게 열리도록 본인은 그것을 열어놓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의원총회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상황을 당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어떤 개혁안을 논의해서 정리해 주더라도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마치 논의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셔야죠. 본인이 퇴장을 하셔야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 형식으로 원내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그
선출할 때까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이야기는 이미 어디로 가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비대 그 원내대표가 그 의원총회를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취소하려면 비대위원장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태도의 문제다. 이 태도는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본인의 불만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 혁신을 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해 준 거라고 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명구스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돼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제도는 잘 모르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또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러는 이유 뭘까 생각을 해보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끌고 그 새 원내대표의 어떤 자기와 가까운 관계, 또 구주류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의원들이 나와서 어떤 당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런 계산이 깔린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신임 원내대표에 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이 있었던 분들, 즉 지난 6개월 동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노선을 주도해 오셨거나 적어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셨던 분들은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중심에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스스로 고사를 하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5대 개혁안 하나하나를 놓고 그 하나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당에 가장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그중에 옳은 것은 취하고 부족한 것은 더 다듬으면 됩니다. 그런 성숙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민심이 저희 당에 돌아오는데 상당히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인데 대선 과정에서 확성기 방송 중지를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충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방송 재개 1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맺으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까지 철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5월 인권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이유로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맞불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수차례 언급했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습니다. 대남 확성기 때문에 그 휴전선 인근 마을들, 도시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만 우리 군의 선제적 방송 중지에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대남 소음 방송은 지속됐습니다. 군은 아직 확성기 철거 계획은 없다며 추가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여성이 모텔방에 스스로를 감금한 채 일당에게 돈을 넘겨주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단히 속은 여성, 눈앞에 경찰도 믿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믿었던지 경찰의 40분 넘는 설득 끝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모텔 객실을 찾아갑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여성이 계속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자 경찰이 제지합니다. 핸드폰 이제 그만하실래요? 누구랑 하실래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범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찰관의 설득에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제복 입은 제복 경찰 공무원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을까? 그래서 핸드폰만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면서요. 피싱범은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 속이고 여성이 불법 사기 대출에 연루됐다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모텔방에 20시간 머물면서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까지 다운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결국 40분 넘는 설득 끝에 경찰관들은 피싱범한테 받은 서류를 넘겨받고는 가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악성 앱이 설치가 될 경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 전화를 당겨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 1년 만에 중지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인데 북한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남한은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 피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중지를 하면 그러면 북한도 중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이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북한이 굉장히 가장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그 대북 비난 방송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한테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많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아픈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런 변화도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북한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은 좀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북한의 도발 중단 약속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 알아서 끈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안보를 놔둔 거다. 손발을 묶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안보라든가 북한 체제 변화에 일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런 타당하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 그 효과 대비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라든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고려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2010년 뭐 천안함, 2015년 지뢰 사건, 또 2016년에 핵실험 등이 있을 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는데요. 그때와 이게 다른 양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대북 확성기 북한과의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 문제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어때 미시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대북 확성기가 이걸 차단하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파주 지역 일부에서는 북한에서도 일단 중지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고려할 때 안보 효과에 비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고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북 확성기에 대한 조치가 중단이 아니고 중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치라는 의미인 건데 이게 북한에서는 좀 어떤 반응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병주 의원이 지금 그 국회에 유일한 사성 장군 출신인데요. 예. 김병주 의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네. 우리가 중지했으니까 북한이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조금 나이브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북한은
어제 오후에도 대남 방송 계속 그 진행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와 똑같이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지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소폭 줄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네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중단이 아니고 일단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단한다라고 하면 확성기 자체를 철거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9.19 군사합의 군사분계선 인근의 기동훈련, 실사격 훈련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우리의 대비태세가 너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사실 일방 조치로 가능한 건 아니죠.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선언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2020년이었나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의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물꼬를 트고 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9.19 합의 복원이 가장 유력한 수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9.19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북한은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지금 우리 측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북한과의 한라인 개설이나 복원을 통해서 아마 대화 시도를 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119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난 사고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새벽 2시 한 20분 정도라고 하니까 완전히 한밤중이죠. 그 전라남도 곡성이었는데 카니발 운전자가 트랙터를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트랙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카니발 운전자도 뭐 에어백이 터졌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장 119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카니발 운전자가 자신의 차 근처에 있었는데 출동한 119 그 구급차가 그 운전자를 또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니발 운전자도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구급대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운전자도 보지 못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카니발 운전자가 당장 비상등이라도 켰으면 알았을 텐데 비상등도 켜지 않았고, 그다음 뭐 트렁크 열거나 삼각대를 갖다가 설치하거나 이런 비상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운전자 2차 사고 막기 위해서 경찰과 구급대원도 오기 전까지 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이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 삼각대 있죠. 그것을 적정한 거리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사고 차량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야간에는 이 불꽃을 통해서 그걸 인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소한 트렁크를 열거나 비상깜빡이를 켜는 등의 조치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구급차가 그 사고 차량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이 꼽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제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팀과의 평가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11회 연속 본선에 달성을 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이라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11회 연속으로 이렇게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들이 6개국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6개국밖에 없는 상당한 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팔레스타인전 1차전이 팔레스타인전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비겼기 때문에 저도 축구팬으로 하나로서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조마조마한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우리 팀들의 그 지금까지 해온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마지막 두 경기는 아주 깨끗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컨디션 조절하는 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축구협회에서도 일단은 월드컵 관련해서 본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력을 펼쳐야 될지 협회 측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조화를 좀 이루실 계획인가요? 뭐 협회에서 그 북미 월드컵 그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지원단장으로서 박항서 부회장을 임명해가지고 박항서 부회장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축구 그 월드컵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회에서 또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고찬 선수들과 축구협회가 얼마 전에 협상을 이런 합심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뭐 그런 특별한 자리는 없었고요. 그 네. 이라크에서 그 식당에서 서로 인사하고 뭐 열심히 잘하자, 잘 준비하자 이런 뭐 전반적인 얘기만 하고 뭐 협상이나 이야기 뭐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일각에서 이제 대표팀 사령탑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전략 뭐 좀 리더십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홍 감독이 어떤 전략을 좀 펼칠 거다고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 홍 감독께서 예. 그 3차 예선을 우리가 그 아시아에 세 개조가 있었는데 세 개조 중에서 무패로 통과하는 것은 저희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리더십을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으로 차곡차곡 선수 구성이나 그 전술 이 준비를 홍 감독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구팬들 입장에서 이제 월드컵 본선 앞두고 대표팀 앞으로 어떤 팀들과 평가선, 뭐 경기 갖게 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정사급들의 팀들과 이제 경기 펼치게 된다면 축구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행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뭐 당장 9월 달에는 그 북미에서 개최되는 미국과 멕시코와 그 경기가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남미의 강호들을 그 한국에 초청해 가지고 선수 구성이나 전략들을 점검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TV조선이 이제 중계권 계약 2034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축구협회 중계권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들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축구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경기 전략 전술뿐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 대한축구협회와 TV조선이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축구에 대한 관심, 팬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저희 축구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가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천안 축구센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파주센터에서 계속 훈련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안으로 옮겨져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9월에 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에 사실상 열리게 되는지 축구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는지 관심이 쏠려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뭐 축구센터가 거의 그 공정률이 90% 이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파주 센터가 네. 대표팀만을 위한 그 시설이었다면 그렇죠. 축구센터는 그 여자 축구 네. 아마추어를 위한 모든 축구 팬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축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에는 오픈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축구 발전 위해서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처럼 세계에서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런 좋은 선수들 많이 배출을 하려면 축구협회에서도 그런 발굴을 위한 작업들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뭐 축구 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K리그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전북 그 울산전에서 그 네. 만원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 K리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세계적인 선수 육성에 걸음돌이 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께서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 유럽에서 활동할 때 이길 때마다 축전 보내신다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봤고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선수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나요?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에 선수들과 뭐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임, 연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포부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임직원 그리고 축구 팬들이 많이 다들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있을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축구협회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구 축구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 측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백악관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서신 교환과 더불어 싱가포르 북미 회담과 같은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고급 리조트 정문 중앙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걸어 들어옵니다. 당시 두 정상 만남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됐지만 이후 실질적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트럼프가 미북 대화 채널 복구를 위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 외교관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같은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친서 수령을 거부한 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대화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정은은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북러는 진정한 동맹이라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과 LA 시위 사태 등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북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여름이 왔음을 실감할 만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보기 힘든 시원한 물속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필리핀 팔라완주 북부의 부수안가 섬인데요. 이 섬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취약 단계로 분류한 멸종위기 동물인 듀공이 살고 있습니다. 이 팔라완 지역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은 듀공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속에서 여유 있게 움직이는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물밖의 더위는 잊게 됩니다. 네, 듀공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그저 신기한데요. 듀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듀공은 듀공 폴리스라 불리는 지역 주민 보호단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듀공 폴리스는 모두 34명입니다. 이 듀공 폴리스들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동행하며 듀공 보호 및 순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듀공의 위치를 파악해 안내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듀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듀공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지역사회는 생태 관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평화롭게 바닷속을 누비는 듀공의 모습 뒤에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구 30도, 대전 31도가 예상되고요. 제주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제주에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내일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200mm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 베트남 다낭에서 발생한 태풍 우딥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습한 공기로 인해 후텁지근해 체감 기온은 높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